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가림입니다. 중국 경제지리 제3강 중국 경제 약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가지고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지만 오늘 중국 경제 약사를 설명하면서 중국 역사 그리고 중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참고 문헌을 소개를 했는데요. 조나단 디 스펜서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라는 책을 카페에다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2권의 19장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조나단 디 스펜서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지금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중국 역사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때 많이 쓰는 책입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설명할 때 존 킹 페어뱅크의 중국 문화사라든지 중국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각이 다소는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어떤 시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존 킹 페어뱅크보다는 조나단 디스펜서의 책을 많이 추천하고 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명도 그리고 관련 자료에 대한 사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보고 오늘 설명한 내용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2권의 19장서부터 설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일은 아마 2개 이상으로 편집이 될 것입니다. 중국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49년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이후에 하나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변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혁 개방 정책의 시행, 이게 78년도에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내용, 그리고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이후의 중국 경제 발전 단계를 설명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과 12차 5개년 기획의 시행,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진핑 정부 들었으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3차 5개년 기획의 실행, 그리고 마지막엔 중국 경제 발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 사회주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949년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현대 중국을 얘기할 때, 특히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1949년 10월 1일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잠깐의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그 전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1단원으로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한 노란색 부분, 78년도 덩샤오핑 집권 이후 개혁개방 정책의 확정과 추진,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경제가 시작된다라는 중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9년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분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앞서 얘기한 조나단 디스펜서의 현대중국 찾아서를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내용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당시의 경제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당겨져야 되느냐? 저는 1840년, 100여 년 전까지 앞당겨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강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17, 18세기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 총 경제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초경제 대국 혹은 초경제 강국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슈퍼파워 중에서도 슈퍼파워였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초반서부터 중국 경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향 곡선이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기술의 혁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농경에서 이제 농경이 아닌 제조업의 기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를 쌓는 것인데 이 부가가치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또 이 산업혁명을 일궜던 나라들이 대부분 제국주의 열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한동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명을 가져요.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뤘고 경제적인 부도 쌓게 됐고 또 하다못해 식민지에서의 어떤 산물들도 생산된 산물들도 영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영국의 경제적인 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국의 부의 상승은 결국은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서 성장하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초반서부터 약 1900년대 20, 30년서부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부가 축적이 되고 식민지에서의 부가 영국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 부가 영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이죠. 부가 계속 축적되지 않고 다시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한테 영국의 부가 어디로 흘러나가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이제 물류회사, 무역회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동인도 회사는 당시에 대부분의 해운업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한테 다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식민지에서의 어떤 부가 영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에 기반한 상품들, 방직업이라든지 어떤 기계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설명이 됐는데 이 부가 영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한 군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부는 어떤 이유로 형성이 됐을까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점심을 먹고 나면은 애프터눈 티 혹은 하이티라고 차를 마시면서 과자와 간식을 즐기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국의 귀족들과 자본가들은 부가 축적되면서 보다 고급의 차, 보다 고급의 간식거리를 즐기게 됩니다. 그것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기호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만족하면 비싸더라도 선뜻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귀족과 자본가들은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경제적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기호품 구입에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를 즐기던 영국인들이 기존에 마셨던 차는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온 것이고 인도의 스리랑카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론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론은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도로부터 재배됐던 홍차들이 영국으로 오면서 가공이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종류의 홍차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봐서 알겠지만 얼그레이라든지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라든지 아니면 프린스 웨일즈 같은 그런 종류의 차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호품은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영국의 새로운 상인들은 이 차를 빨리 많이 영국으로 들여와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나타난 회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립턴, 트위닝스라는 홍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홍차를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부터 갖고 오려면은 빨리 많은 양을 싣고 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홍차는요 습기를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고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또 냄새를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이면 홍차는 그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차를 마신 티백을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고 냄새도 없애기도 하죠. 자, 근데 이 홍차는 빠르게 많은 양을 갖고 와야지 돈을 버는데, 습기를 빨아들이고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로 인해 가지고선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홍차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겹의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니까. 지금같이 뭐 시리카 겔이라든지 아니면 진공 포장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항공으로 운송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에는 바다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배는 더 커야 되고 더 빨리 왔다 갔다 해야지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차 회사들이 왜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로서 범선을 트레이드마크로 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더 빨리 인도에서 영국으로 홍차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홍차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적, 크기가 중요합니다. 왜? 습기와 냄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기를 방지하고 냄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배에다가 실는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홍차는 기호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실 텐데, 티백을 한번 우리고 나면 두 번째는요 아무 맛도 향도 색깔도 없습니다. 진짜 급격하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도보다도 훨씬 먼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차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몇 번을 우려도 향이 살아있고 맛이 살아있고 그리고 색깔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치홍에서 나는 치홍 홍차였습니다. 아주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와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는데 아낌없이 돈을 쓰게 됐죠. 자, 산업혁명과 영국의 부의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계급이 바로 노동자 계급이었는데, 과거의 노동자 계급은 가난했지만 노동자는 시민으로, 시민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영국의 귀족들과 자본가들이 했던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 따라하고 싶었던 모습을 경제학적인 설명으로 설명을 하면은 베블렌 이펙트, 베블렌 효과 혹은 전시 효과라고 씁니다. 따라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짝퉁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도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내기 위해서 짝퉁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영국의 귀족이랑 자본가들이 했던 그러한 하이티의 애프터눈티의 그런 어떤 여가를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보다 많은 차의 수요가 필요했고 차의 수요에 의해 스펙트럼도 다양하게 되는 거죠. 비싼 차서부터 중저가의 차까지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수입을 해야 되고 더 빨리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의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것입니다. 또한 조그만 차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선박 기술, 해운 운송의 기술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범선 경기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홍차를 들여오면서 영국에 쌓여있던 부는 중국으로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는 좀 억울하죠. 힘들게 벌어온 돈이 다시 중국으로 간다? 그럼 영국은 그 부를 계속 축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군함과 상인들이 배를 타고 중국의 남부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지금의 홍콩 근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개방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영국이 들고 갔던 것이 영국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던 뭐 모직품, 방직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지금 3월 달만 돼도 덥기 시작합니다. 뭐 4월 달만 되면 한 30 몇 도로서 이제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중국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무점이라는 단어가 중국어로는 홍콩의 발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샹강자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왜 무점이 홍콩의 발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홍콩은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무점도 쉽게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점을 중국어로는 홍콩의 발, 샹강자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영어로는 athletic foot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선수의 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발에 땀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좀이 쉽게 걸린다라는 거죠. 자, 영국이 개발했던 모직품, 방직품, 버버리 같은 코트가 과연 그 덥고 습한 지역에서 팔릴까? 안 팔린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당시에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면과 실크의 옷을 입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향유했던 지역인데 영국의 제품들에 대한 매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은 부의 반대급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부패 그리고 향락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 걸륜 강희제 때 중국의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어떤 최고의 흥성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편의 흡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상징이었죠. 부자들과 귀족들은 아편을 흡식, 마시거나 그리고 먹었습니다. 아편은 흡식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뭐 피우기도 하지만 그것을 먹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편은 흡식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아편 흡식이 일반화되었었는데 중국에서의 노동자 사회 하층들도 역시 귀족들, 부자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다는 거죠. 영국에서도 메블렌 이펙트가 나왔고 중국에서도 메블렌 이펙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국이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아편의 대중국 수출이었고 초창기에는 귀족들이 저품질의 저질의 아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반 대중들이 우리도 따라하고 싶어?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 아편을 팔게 되고 결국은 중국이 아편을 만연하게 되고 결국은 중국과 영국이 아편으로 인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편은 처음부터 중국과 영국의 전쟁의 요인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역의 개방, 무역의 역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행동이 결국은 중국 내부적인 어떤 수요인 아편을 가지고 가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중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편 전쟁이라는 표현은 자주 안 쓴다. 특히 역사학에서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아주 강력하고 경제적인 부도 집중된 초강대국이었다라고 생각했고 서방 세계들은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외 같은 것을 느꼈는데 결국은 중국 경제가 중국의 힘이라는 것이 국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연합군 당시의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무슨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침략하게 됐고요. 1800년대는 결국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을 완전히 유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은 청말에 이러한 서구 세력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도가 무슨 태평 천국의 난이 중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변법, 자강, 무술, 정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과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모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청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그 당시에 청왕조의 멸망과 더불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화국인 국민당이 세운 중화민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화민국이 등장하면서
또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당은 전체 중국을 장악하고 싶었지만 이념을 달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결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갈등 양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세력이 아시아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식민 그리고 지배, 공격, 침략 전쟁까지도 일삼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고 항일 운동을 폈고 항일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승리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이룬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주요국이었던 미국의 원폭으로 인해 가지고선 승리를 거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그 혜택을 누렸던 것이죠. 당시 국민당은 너무나 부패했었고 공산당은 힘이 미미했지만 속칭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서 부패했던 공산당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중국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국이 됐고 그 사회주의 국가를 중국 공산당이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40년서부터 1649년까지 뭐 횟수로 하면 110년 정도 되죠. 110년 동안 중국이라는 대륙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8개 서강 제국주의 열강의 연합국들이 중국을 탐식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쳤었고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일본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또 공산당과 국민당이 갈등과 대립을 하는 시기도 겪었습니다. 100년의 전쟁 속에서 경제는 어땠을까요? 피폐했다라는 것입니다. 1, 2년의 전쟁 속에서도 경제를 되살리기 쉽지 않은데 100년의 전쟁 속에서 중국 경제는 형편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날 건국하자마자 마오쩌둥이 소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련의 원조를 청합니다. 왜? 다 그들이 지향했던 이념과 체제는 사회주의였는데 사회주의의 우두머리 혹은 형님뻘 되는 나라가 바로 당시에 소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경제 원조가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라 그러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요청 속에서 결국은 받아냈는데 상당히 굴욕적인 어떤 경제 원조를 받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2달 동안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받아낸 경제 원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가짜 사회주의다. 뭐 지금도 중국 하면은 짝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주의에서도 짝퉁이었습니다. 왜? 사회주의는 보통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다음에 농촌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사회주의는요. 농민이 일으켜 가지고선 도시로 들어오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예요. 전통적인 사회주의는 도시의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착취를 받으면서 혁명을 하고 그 혁명이 성공해서 농촌으로 확전된다는 것인데 중국의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들이 형성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에 의한 혁명으로 도시를 점령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은 중국에다가 원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대출은 단기 대출이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보다 더 비싼 이자를 중국에 물렸습니다. 왜? 중국은 어디 나가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국민당도 아닌 공산당. 그리고 당시에는 속칭 냉전이라는 체제였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련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1949년도의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이 53년부터 됩니다. 1949년도에 건국이 됐는데 횟수로는 4년이 지나서 경제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중국은 내부적인 경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이 바로 국민당 정부가 갖고 있던 자산들을 몰수를 하고 중국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정제했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 정비가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49년서부터 53년, 약 4년 동안 중국은 내부적인 어떤 개혁 과정을 진행을 해왔고, 실질적인 경제 정책은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건국과 동시에 경제개혁이 시작됐다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개혁은 53년서부터의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중국 사람들은 보통 1.5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1은 제1차의 1, 뒤에 5는 5개년 계획. 그래서 제1차 5개년 계획은 1.5 계획, 제2차 5개년 계획은 2.5 계획, 3차 5개년 계획은 3.5 계획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지고선 경제를 성장하다가 58년에 이르러서 제1차 5개년이 끝날 때쯤 돼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1953년도 1차 5개년 경제 개혁을 했을 때 중국 경제의 성과는 상당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장도 들어서고 건물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성과는 꽤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소외를 받고 있던 마오쩌둥이 속칭 주변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경제적인 정책 앞에다가 놓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통해 가지고선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청난 철강 생산을 했다. 우리도 철강 생산을 하면은 결국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철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철은 그냥 일반 철, 쇳덩어리를 녹여가지고선 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금속이 있고, 숟가락을 만드는 금속이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금속은 모두 금속이지만 그 성질과 내용이 다 다르죠. 근데 중국은 그런 행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8년도 중국이 일종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대약진과 그리고 인민공사입니다. 대약진은 속칭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눠서 빨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따라잡자라는 거였었는데,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이성적인 진단, 더불어서 정치적인 요인까지도 가미되면서 중국의 제2차 경제계획은 그다지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까지 있었느냐? 소련과의 갈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1958년도 제20차 소련 당대회에서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한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맹비난합니다. 정책을 잘못 썼다, 경제 정책을 잘못 썼다, 나라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 얘기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후르쇼프를 이제 달래기 위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평이라고 얘기하는 서로의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비판을 하게 되는데, 초창기 중국은 인민일보를 통해서 소련 당대회 20차 당대회의 잘못된 점, 그리고 후르쇼프의 스탈린 비판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련은 물론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소련은 당의 기관지였던 프라우다지를 통해 가지고선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오갔던 비난이 마지막인 9번째 이르러서면서는 거의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의 여러 가지 욕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당시의 구평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돼 가지고선 소련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요. 또 당시 소련은 우주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자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은 없다. 왜?
우리 소련이 우주를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핵폭탄을 실어서 미국에 떨구면 미국 어디든지 떨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무의미하다. 이제부터는 소련이 주도하는 평화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대탕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월히 앞섰다라고 자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중국은 두 가지 어떤 곤란한 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으로부터는 압박, 냉전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이념과 체제를 같이 하는 소련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스스로의 어떤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고립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고 결국은 1967년서부터 76년도까지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좌경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부 결속만을 강조하는 그런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에는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100년의 어떤 암울했던 역사와도 비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낙후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미국으로 압박으로부터 하나의 위협에 직면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도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기화된 경제 침체는 언제서야 비로소 끝났느냐?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권한 세력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과거의 사회주의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끝나고 중국이 새롭게 채택한 경제정책인 개혁개방 정책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이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바로 1978년도 덩샤오핑 집권 이후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